제가 또 오늘 이제 이 발달장애인의 일과 노동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글쎄요, 저도 이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뭐 어떤 얘기를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좀 해보다가 그냥 뭐 평소에 이제 제가 일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저도 이제 부모연대 못 오는 동안에 또 이렇게 연구를 좀 하면서 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또 알게 된 것들 이런 것들 좀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노동 현장에서 일자리 현장에서 또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을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합쳐가지고 부모연대 일자리 협의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원칙과 어떤 전략으로 이런 이제 일자리 협의회를 또 운영해 나갈 것인지 또 각 지부 지회가 또 어떤 일자리 사업들을 또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펼쳐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를 제가 좀 드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는 다 일자리를 현재 운영 중이시거나 일자리 사업을 앞으로 만드시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발달장애인도 일할 수 있고 노동할 수 있고 또 이런 일자리 노동의 현장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다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생각을 다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일자리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아마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일자리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런 얘기도 조금 더 한번 나눠보고요. 네.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그리고 또 우리 현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어떤 방향,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겠는지 제가 좀 생각하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뭐 언제든지 뭐 다르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발달장애에 대한 노동을 일자리 또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같이 좀 쓰고 있는데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말을 썼지만은 실제로 발달장애 노동은 발달장애 노동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발달장애는 일을 많이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잘 아시죠, 그죠? 우리가 발달장애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26만여 명 있죠, 그죠? 그 중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된 인구를 몇 %일까요? 26만 명 중에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된 비율,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된 인구의 비율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는 다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제 통계청에서 통계를 산출할 때 이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경제 활동 인구를 간주합니다. 근데 이제 발달장애인은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단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해 버렸어요. 그래서 무려 이 전체 발달장애인의 80% 가까이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용률과 실업률 산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80% 제하고 나머지 20% 가지고 고용률과 실업률을 재요. 그러면 나머지 20% 중에 고용된 사람의 비율은 또 얼마나 될까요? 나머지 20% 정도 고용된 사람. 고용된 사람의 비율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발달장애인의 20%만 경제활동 인구죠. 그 중에 30%만 일하고 있죠. 따라서 전체 발달장애인은 단 6%만 일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이 놀라운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많은 발달장애인이 아예 그 노동시장 자체에 진입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일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70% 가까이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발달장애인 고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회적.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장애에 대해서 사회적 이해 또는 사회적 관점에서의 장애를 다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시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장애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손상이 곧 그 사람의 비극이고 그걸로 인해서 장애가 생겼고 따라서 그로 인해서 사회적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개인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개인이 가지는 손상을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되게 모순적이죠. 우리가 장애를 진단받았다는 것은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장애로 진단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치료해가지고 개인의 손상을 극복한다? 이게 사실은 말이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발달장애인이 정말 우리 노동시장에 제대로 일을 하게 하려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현재 그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치료가 되어서 다른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발달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을 만들고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쉬울까요? 그렇죠. 발달장애인을 치료하기 훨씬 어렵지 않겠어요? 그게 치료가 되었으면 우리도 여기 올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발달장애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리면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걸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고 사회가 부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장애에 대한 관점을 사회적 관점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개인이 가지는 손상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가 장애를 고려해서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 장벽을 만나서 장애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노동 문제도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사회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단순한 손상이, 그죠? 발달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환경을 만나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되어버린 거죠. 예. 우리는 장애 문제를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노동 환경을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발달장애인이 일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아니면 발달장애인이 좋아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회적 관점으로 장애 문제를 이해하면 우리는 사실은 해결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발달장애인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의하셔야 됩니다. 동의 안 하시면은 제가 그 다음에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라고, 장애 문제는 지 팔자라고, 지 운명이라고. 그냥 굿하고 뭐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가 효자동 이발사 그 보셨죠, 그죠? 효자동 이발사 보는 세대시죠? 예, 본 세대실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동 이발사 보면 그 애 없고 온갖 민간요법 받으러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장애 문제 해결되냐고요. 해결 안 됩니다. 예. 차라리 그렇게 할 동안에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사회적 장벽을 없애고 장애를 고려한 조치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도 함께 살게 만드는 게 훨씬 쉽고 돈도 적게 듭니다. 발달장애 치료하려면요,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가 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 사실은 한 10만 명, 10만 개 정도 일자리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예. 그 10만 개 일자리 만들어주면요, 연봉, 뭐, 딱 계산해봐요.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준다고 쳐요. 예. 그러니까요, 뭐, 사실은 뭐, 많게는 뭐, 그러니까 진짜 많게 한 10조면 충분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GDP에 비하면, 예. 그렇게 많은 돈을 안 써도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한 2천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2천조 정도의 1%만 써도 20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써도 모든 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일자리로 제대로 월급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게 훨씬 쉽죠. 20조를 투입하면 발달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20조 가지고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장애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장애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려면 이제 우리 주변을 둘러싼 사회적 장벽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구조를 알아야 되죠. 네. 네, 우리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내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애를 전혀 고려할 틈이 없었겠죠? 네. 장애를 고려할 틈이 없었을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없고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이 사회로부터 항상 배제되었어야 했어요. 또 배제시켜야만 그 자본주의 구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도 역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정상성이나 생산성이라고 하는 담론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는 어떤 정당화된 그런 근거들을 만들면서 철저하게 배제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우리 사회의 주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스템과 문화에서 철저하게 배제당해 왔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 가진 자들의 중심의 논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중심의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끊임없이 소외당하고 배제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런 사회가, 과거에는 뭐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니까. 근데 지금의 시대는 점점 그런 인식에서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관점도 좀 변화되어야 되고, 또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대안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에 대한 좀 새로운 개념들, 새로운 이해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이 발달장애인의 그 우리가 일자리,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는 자아실현과 존재의 의미, 그리고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해주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고도 저는 이제 더 다양한 의미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발달장애인의 노동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어떤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을 하는데 발달장애인이 이렇게 연금을 받습니다. 연금을 한 200만 원씩 받아요, 매월. 엄청나게 많이 받죠. 그 연금을 200만 원을 받으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는 사람의 삶과 내가 돈을 벌어서 200만 원을 받아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사 먹는 삶.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어떨 것 같아요? 예. 예. 누군가로부터 돈을 일방적으로 받아서 내가 그 소비하는 삶을 사는 것과 내가 직접 일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소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이제 어떤 삶에 있어서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동하는 삶이 얼마나 이렇게 고귀하고 소중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노동하는 삶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그 과정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을 하면 임금을 받잖아요. 그죠? 네. 그냥 일을 했는데 아무 돈을 안 주면, 아무 대가를 주지 않으면, 네. 굉장히 자기가 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 뭐 부모님들 올 때야 뭐 강의비 같은 거 신경 안 쓰지만 어디 딴 데서 저를 부르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한테 10만 원 준대요. 그럼 저는 10만 원치만 강의하고 오거든요. 예. 진짜 그래요. 예. 그리고 어떤 데는 100만 원 준대. 100만 원씩 강의해주고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한테 주는 그 임금,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는 결국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발달장애 보호작업장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많은 발달장애 보호작업장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려 지금 한 2, 3만 명 될 겁니다. 보호작업장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때 또 하루에 뭐 3, 4시간 일을 해요. 근데 월급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돼요. 또 2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하는 노동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해도 나를 이거밖에 인정해 주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되게 저가치화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보잘것없구나. 내가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에 만 원 벌기 힘들구나. 이러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나의 참을 수 없는 이 존재의 가벼움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예. 결국에는 자존감이 하락이 되는 거고 이들의 존엄성이 부정이 당하는 그런 삶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일을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존엄성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을 하면 그에 맞게끔 적절한 대우를 해주고 그만큼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내가 일한 것이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구나, 가치 있구나 라고 이제 인정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발달장애인에게 가지고 있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인정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피플 퍼스트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플 대회가 있어가지고 피플 퍼스트 참여한 발달장애 당사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 200명한테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저는 또 놀라운 대답을 얻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고 응답했을까요? 가장 많은 응답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비슷한 응답이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또 충격받았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뭔가 보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기가 있지 않았어요. 그냥 발달장애 당사자들에게 그냥 자유롭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질문했는데 그에 대해 자유롭게 응답해서 써줬어요. 그래서 써줬는데 이제 거기에 응답한 결과를 쭉 정리해 보니 그 200명 중에 40% 정도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욕구가 있냐면 항상 누군가로부터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그런 수동적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뭔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고 부모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일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일을 통해서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얘기는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 사회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놀라긴 했어요. 저도 사실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좀 간과했거든요. 간과했었는데, 그러면 저도 생각이 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더 급진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더 급진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삶, 이건 결국에는 이 사회에
동등한 주체로 소속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 자기도 도움이 되어야 그 사회에서 인정을 하게 될 것이고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그 사회의 주인된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사회에 동등한 주인으로서의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정말 크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피플 퍼스트에 오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셔서 아마 그런 욕구가 더 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뭐 결혼하고 싶어요라든가 뭐 일하고 싶어요라든가 아까 뭐 세금 내고 싶어요. 저 이 정도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와서 너무너무 놀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 저는 발달장애 당사자가 본인이 이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삶, 그리고 이 사회에 기여하는 삶, 그리고 이 사회 발전에 나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바로 그걸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 저는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뭐 맨날 쓰레기 줍고 다니고 돈도 안 받고, 맨날 뭐 교통 질서 뭐 정리하러 다니고, 맨날 인사하고 근데 돈을 하나도 안 받고 노동을 인정을 안 해. 뭐 그러면 당연히 역시 그렇게 이 본인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누가 주지 않으면 그런 식의 어떤 봉사활동은 아주 한계가 있겠죠, 그죠?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들은 그렇게 사회에 기여하고 싶지만 또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인정받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이제 임금을 통해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함으로써 그걸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은 노동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노동을 통해서 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또 이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고요. 이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달장애 노동에 있어서 노동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제 시설에 이제 아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시설에 몇 번 가보고 심지어 제가 거주시설에 컨설팅도 하러 갔었어요. 사실은 고백하자면. 저희 제자분들이 거기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주시설에서 좀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표가 없었어요. 원래 거주시설을 만든 이유는요, 결국에는 지역사회로 정상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전환 과정으로서의 위치가 바로 거주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시설에 생활하다가 좀 거기서 이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지역사회로 나가서 살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거주 공간이 바로 거주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되지 않고 이들이 죽을 때까지 사는 곳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목적의식이 없어진 겁니다. 그 목적의식이 뭐냐면 저는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거주시설에 생활하다가 이분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공공 일자리에 뭐 내가 일자리를 가져서 나 혼자 좀 독립해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있으면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런 욕구와 희망이 없는 채 살 수가 없죠. 본인이 만약에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또 내가 어떤 식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면 거주시설에서의 삶의 방식과 스타일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거주시설은 그런 목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거주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여기에 거주인들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생활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서 편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래요. 그 왜 영화 보셨잖아요. 영화 채비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은 왜 시설에 살고 있는 이제 분의 눈빛을 보고 고두심 씨가 크게 실망을 하고 아들 손을 붙잡고 다시 지역사회에 독립시키려고 부모가 없어서 혼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걸 해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삶이 결국에는 한 사람의 어떤 존엄한 가치를 이제 부정시키는, 그러니까 존엄한 가치를 훼손하는 아마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시설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본인이 어떤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목적의식이 저는 부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거주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약에 변화가 되려면 자연스럽게 그 공간은 지역사회에서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과정으로서의 그 기능을 가져야만 저는 그곳이 의미가 있지, 그런 과정으로서의 기능을 갖지 못하면 그 과정은 굉장히 발달장애인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노동과 직업의 욕구들은 다 부정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발달장애에 대한 노동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이들의 어떤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활동이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이 발달장애 노동은 우리가 이제 발달장애인이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 세계가 있습니다.
예, 그걸 만나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더 의미 있게 만나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주간활동 서비스 하시죠. 또 돌봄 서비스 하시죠. 저는 그것도 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목적의식. 평생교육도 하시잖아요. 그것도 저는 목적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주간활동, 뭐 통합돌봄, 평생교육 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목적의식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평생교육 하는 목적이 결국에는 직업 획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간활동 하는 목적이 결국에는 직업 획득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돌봄을 받는 이유도 결국에는 직업 획득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 어떨까라고 저는 감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자. 왜? 이 바로 노동이어야말로 세상과 발달장애인이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고요. 발달장애인을 더욱더 단순히 하루 낮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사회에 기여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책임을 함께 지는 그런 주체로 인정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한 활동과 돌봄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어차피 낮 시간에 활동할 거 일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본인도 인정받고 본인도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건 하나 살 때도 내가 돈 번 거 가지고 당당하게 물건 결제하는 거 하고요. 누가 용돈 주는 거, 누가 연금 주는 거 그걸 받아서 결제하는 삶하고요. 그 삶의 질의 차이는 아주 현격하게 너무나 크게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왜 저도 예전에 부모님한테 용돈 타서 쓰다가 저도 처음에 대학 들어와서 가외해가지고 제가 처음 돈 벌어가지고 저도 이제 제 돈을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30만 원인가 받았었는데 그 30만 원으로 그 초이스 비스켓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비싼 저하고 같은 세대들은 아실 거예요. 초이스 비스켓이라고 있는데요. 그 초이스 비스켓하고 다른 이제 비싼 과자들 못 먹었던 거. 저도 집에 가난해가지고 1,000원 이상 되는 과자를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게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벌자마자 30만 원치를 과자를 다 사 먹었어요. 30만 원치 과자 사 먹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왜 그 시절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욕구가 뭐 엄청났겠죠, 그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가 돈 벌어서 30만 원치를 사서 먹는 느낌하고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 얻어가지고 내가 그 돈 아껴서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하고는 그 기쁨의 차이는 너무나 컸어요. 얼마나 그 초이스 비스켓이 달던지. 그랬어요. 저는 그 삶의 기쁨을 발달장애 노동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주간활동이나, 그죠? 주간보호시설, 주간이용시설 바뀌었죠? 주간활동이나 주간보호나 뭐 돌봄이나 여기서 낮 시간에 하는 의미 있는 활동과는 질적으로 다를 겁니다. 질적으로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발달장애인의 삶을 더 질적으로 바꿔내야 되고 그걸 바꿔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 바로 노동이다, 일자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자리 협의회가 결국에는 발달장애인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발달장애인의 삶을 단순히 낮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 뭐 그것도 좋아요.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돌봄을 받는 대상, 뭐 이렇게 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발달장애는 정말 존엄성을 실현하고 이들의 사회적 인정을 높여주고 이들이 정말 진정으로 이 사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이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는 수단이 바로 노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어떤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다양한 것들의 목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직업 획득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직업 유지입니다. 직업 획득과 직업 유지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은요. 그 직업을 획득한 것만으로 성공했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 직업을 가졌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직업적 성공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하나는 직업 획득이고 하나는 획득한 직업에 대한 유지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노동권이 진정으로 실현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실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이 세상과 만나는 방식을 단순히 돌봄과 단순한 활동으로만 로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더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활동, 바로 서사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과정은 저는 노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발달장애 노동의 어떤 사회적 의미, 뭐 이거 많고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소속감을 높이고 시민권을 실현할 수 있고, 또 사회적 정체성,
내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또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정상화의 원칙, 우리가 이 정상화라는 말도 되게 또 중요한 개념이긴 합니다. 예. 발달장애인도 비발달장애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노동을 함께 일하려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정상화된 삶이 실현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합교육에서 주로 많이 얘기했는데요. 네. 우리가 고용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발달장애인도 비발달장애인과 동일하게 보통의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요. 발달장애 노동은 바로 이 또 정상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도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거는 이거 말고도 인권적 관점에서도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만 얘기해 왔습니다. 뭐 발달장애인도 노동할 권리가 있고 국제적인 조약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국내법에서도 권리를 규정하니까 발달장애인에게도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되니까 이들에게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우리가 발달장애 노동의 어떤 철학적인 의미 그리고 또 사회적인 의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권적 관점도 가지고 발달장애 노동 문제를 우리가 이해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발달장애 노동의 필요성, 일자리의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발달장애에 대한 일자리의 문제, 노동의 문제를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발달장애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본인이 얻는 가치와 변화가 있습니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본인의 자존감 높아지고 정체성도 강화되고 소속감도 높아지고 자신의 어떤 능력과 기술도 발달되고 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성도 확보가 되고 사회적 관계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 못 버는 사람하고 사귀는 것보다 돈 버는 사람하고 사귀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뭐 우리가 발달장애인과 비발달장애인 서로 친해지기 어려운데요. 그 발달장애 돈도 못 벌어 보세요. 비발달장애 친구 하겠어요? 안 하지.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돈을 못 버는 발달장애인이 한번 저한테 전화가 와서 노래방 같이 가재요. 그러면 제가 노래방 가서 음료수 제가 사줘야 되고 또 끝나고 술도 제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또 한 번은 돈을 버는 발달장애인 저한테 전화가 와서 노래방 같이 가재요. 아 그래? 그러면 걔는 돈이 있잖아요. 같이 이제 나눠서 내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같이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돈을 버는 발달장애인과 돈을 벌지 않는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관계의 질도 달라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는 발달장애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많이 이렇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족분들도 당연히 돈 못 버는 발달장애 자녀가 우리 집에 함께 사는 것과 돈 버는 발달장애 자녀가 가족과 함께 사는 거는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아, 집에 자녀들이 그죠? 돈 버는 자녀가 함께 살면서 일요일 날 빈둥빈둥 노는 거 하고 돈 못 버는 자녀가 일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거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애가 이제 좀 커가면서 아, 얘가 나중에 한 30대 이상으로 돈 못 벌고 맨날 나하고 해외여행 가자고 쪼르고 이러면 내가 얼마나 싫을까. 예. 아, 돈도 없는 게 자꾸 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일을 통해서 이 가족들도 역시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클 겁니다. 이게 정말 크잖아요. 그죠?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이 뭐 아마 가면 갈수록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적어도 자기 밥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 그만 큰 이제 아마 가족의 삶의 질을 바꿔 나가는데도 너무너무 클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돌보지 않아도 되고요. 예. 양육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완화가 될 겁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의 질은 너무너무 높아지죠. 예. 자, 그리고 또 사회적 측면도 이게 엄청납니다. 사회적 측면도요. 발달장애인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이 사람들에게 장애인 연금 안 줘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생계급여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 세금도 내기 시작할 겁니다. 돈 버니까.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이제 국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민간 기업이 많이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필요한 일자리가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쳐요. 근데 민간에서 그걸 다 못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인위적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국가가 만약에 그 발달장애인 한 사람에게 200만 원의 임금을 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미 그 발달장애인에게 지원해 왔던 그런 연금이나 생계급여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빼면 실제로 국가가 그 발달장애인에게 추가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비용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발달장애 일을 하게 되면
예, 이 국가가 그 발달장애인에게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돈이 조금은 들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 이 국가의 그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 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예전에는 비용 편익 분석할 때 이렇게 분석했거든요. 그 사람에게 투입되는 모든 비용,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산출되는 모든 비용을 산출하는데 그건 눈에 보이는 비용과 편익을 산출했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로 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이들에게 그냥 60만 원에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은 관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편익에 사회적 가치가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회적 가치. 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발달장애 당사자들의 변화, 인식의 변화, 또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증진되는 변화,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인식이 또 생겨나게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더 많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은 훨씬 더 커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발달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사회적 이익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까지 계산해 보면요. 오히려 발달장애인에게 별도의 일자리를 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100만 원 정도의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계산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뉴질랜드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은 이미 그런 식의 경제적 분석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끝나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국가가 먼저 나서서 이들에게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 비용도 줄일 뿐더러 사회적 편익을 훨씬 더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경제 전문가들이 충분히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는 발달장애 당사자들에게 아주 막대한 재정을 초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달장애 이 일을 통해서는 이런 식의 우리가 개인적 측면, 또 가족적인 측면, 또 사회적인 측면, 이런 측면 모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을 이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발달장애 일과 노동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또 우리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가치와 방향과 또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발달장애 노동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다른 관점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요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과거에는 당연히 발달장애인은 뭐 어떻게 같이 일을 하느냐, 또는 이제 이들은 그냥 뭐 단순히 딸로 분리시켜가지고 돌봐야 되는 존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왔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들은 이제 돌봄의 대상이고 단순한 그냥 작업장 중심의 그런 보호 작업이 주를 이루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발달장애 노동은 대부분 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작업장 모델은요, 기본적으로 선훈련 후 배치 모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충분히 훈련을 받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에 도달해야만 그 작업장에 배치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기능에 도달하지 못하면 중증의 발달장애인은 영원히 작업장에 배치되지 못해요. 또는 아마 아주 단순한 직무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호작업장 모델은 너무나 이 훈련 중심의 그런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은 단 한 번도 작업장에 나와서 다른 사람과 일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방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지원 고용이죠. 그죠? 지원 고용. 지원 고용 방식이 바뀌었죠. 일단 발달장애 당사자를 작업장에 먼저 배치하고, 그러고 나서 필요한 지원을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하죠. 바로 인적, 물적 지원이 바로 직무 지원인, 뭐 잡코치, 그죠? 근로 지원인, 보조기기, 뭐 이런 거 지원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작업장에 먼저 배치하고, 거기서 필요로 하면 거기서 현장에서 교육도 받고, 현장에서 인적 지원도 받아가며 그 작업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지원 고용 제도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 고용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 고용도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원 고용도 현재 그래도 왜 보호 고용보다는 발달장애인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사업주들이 일을 잘하는 발달장애인만 선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발달장애인을 선호하지 않는 겁니다. 보호작업장은요,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을. 그죠? 보호작업장. 물론 이제 그걸 민간에 위탁을 한 거지만 국가가 보호작업장을 다 지어주잖아요. 그죠? 다 지어줍니다. 다 지어줘서 운영비까지 다 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목적적으로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채용을 해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고 일을 하게끔 기회를 줍니다.
그렇지만 지원 고용은 달라요. 지원 고용은 국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우리가 장애인을 채용해가지고 있으면 국가가 거의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민간의 고용주가 나서서 발달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려 하지 않으면 지원 고용은 무용지물입니다. 예, 그래서 지원 고용도 했더니 너무 경증의 발달장애인 중심, 일을 잘하는 발달장애인 중심의 고용 모델로 변질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방식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면서 최근에 등장한 것이 뭐 복지 일자리, 뭐 공공 일자리, 뭐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서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복지 일자리나 공공 일자리도 발달장애인 또 중증의 발달장애인 할 수 있는 직무가 전통적인 직무로는 할 수 있는 직무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관점을 바꿔보자 하면서 뭐 문화예술을 하는 일자리, 그죠? 아니면 뭐 어떤 공공의 그런 1인 시위라든가 뭐 권리 옹호라든가 이런 이 사회적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과 관련된 일자리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이제 복지 일자리, 공공 일자리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달장애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직무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할 수 있고 또 사회의 가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가치 창출 관점에서의 그런 일자리들이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 날 국회에서 여기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전장현이나 또 몇몇 단체들이 중심이가 되어서 이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전국의 9개 시도 지역에서 1,400명이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만 해도 그 예산이 100억이 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가 800명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직업재활시설 측에서 오셨어요. 그 직업재활시설 측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도 이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요즘에 직업재활시설이 너무 힘들대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윤을 남겨서 그걸로 월급을 주고 운영을 하려고 하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일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또 최저임금을 못 주니까 계속 비판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공공 일자리나 복지 일자리로 채용된 사람들이 자기 직업재활시설에 와서 일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그 사람들에게 월급 안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은 기발한데 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예. 너무하죠, 그죠? 그래서 그 직업재활시설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전장현하고 직업재활시설을 폐하고 잘 놀기가 힘들 텐데, 그 갑자기 친한 척 하시길래 저는 왜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속셈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현장에서 바로 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이게 좀 안 맞지 않냐. 너네는 분리된 현장. 예. 사실은 그 보호고용이라고 하는 그 쉘터들, 영어로 보면 아주 피난처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피난처 같은 곳에서 따로 분리된 현장에서 그 고용 훈련과 이 작업 기회를 함께 제공해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야말로 이 당장 일반 사업체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훈련 과정이 맞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지 일자리나 공공 일자리는 실제로 일반 다양한 비장애인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직무 환경과 직업재활시설의 분리된 직무 환경은 너무나 이질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같이 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거기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요. 지금 자기들은 그 최저임금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런 거 하면 더 잘한대요. 예. 자, 하여튼.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직업재활시설에서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왜, 복지관이나 이렇게 기존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보면 이제 이런 실무에 되게 강하거든요. 예. 실무도 다 강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좋은 일자리 모델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또 실무력으로 승부해가지고 다 뺏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발달장애 노동이 단순히 이제 보호고용, 지원고용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뭐 권리 중심 뭐 고용 뭐 이런 것도 얘기하기 시작했고, 또 저는 최근에 이제 제안하고 있는 것이 맞춤 고용입니다. 맞춤 고용. 네. 그래서 오늘의 사실 이야기 핵심은 맞춤 고용입니다. 예, 맞춤 고용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권리적 관점, 가치 창출 관점, 통합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가지고 좀 더 발달장애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직무, 또 사업체가 제공 가능한 직무, 이걸 연결시켜서 일을 하게끔 기회를 주면 발달장애인은 훨씬 더 만족스러운 직업활동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보통은 지금 어때요? 지원고용이나 보호고용은 발달장애 자기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몰라요. 그냥 거기 가는 거지 뭐.
거기에 맞춰서 마트 일 할 생각을 하나도 안 했는데 가서 보니까 마트 일이야. 그걸 또 마트 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본인은 뭐 이렇게 치우는 거, 쓰레기 치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예. 예, 그냥 또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장 생활을 적응하는데 어려울 거고 또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고 그런 문제 생기죠. 근데 본인이 좋아해. 예를 들어서 뭐 치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쓰레기 치우는 거. 근데 딱 그런 치우는 거 관련된 직무를 제공하는 그런 일자리를 연결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좋아하는 직무, 잘하는 직무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 직업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직업적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이제 맞춤 고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 좀 변화해 나가야 될 것이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발달장애 당사자가 좀 그 이들이 가지고 올 강점에 기반한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물건을 생산하는 일이 핵심이었습니다. 물건, 또 재화와 용역, 서비스, 물건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일도 일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거리의 예술가라고 해서 거리에 이렇게 기타 치고 노래 부르시는 분들한테도 요즘은 그것도 하나의 공공 일자리로 간주해서 이와 같은 활동 역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심미적 감성을 증진시키는 사회적 가치를 높였다는 이유로 그것을 일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임금을 줍니다. 그리고 산불 조심하면서 캠페인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왜? 환경 보호와 관련된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기여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사람들의 심미적 감성을 높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한 활동에 대한 대가로 국가가 임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도 저는 심지어 제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아마 많은 경험했을 건데요. 저도 뭐 제 주변에 지금 그 발달장애 당사자분 한 분이 저희 학교에 이제 박사과정 수업이 있어요. 박사과정 수업이 있는데 발달장애 당사자 한 분이 그 대학원 수업을 꼭 한번 듣고 싶대요. 보고 싶대요, 그거를. 예. 왜 보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보고 싶다 그랬어요. 다른 교수님 수업이었는데 마치 흔쾌히 수업하게 해줬어요. 예, 참여하게 해줬어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경도 발달장애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경증의 발달장애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그 대학원생들에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교 다녔을 때 내가 어떤 차별과 혐오를 느꼈고 또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저도 기억나요.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학교 다니면서 내가 물을 쏟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걸 치워줬대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물을 쏟으면 선생님이 그걸 치우라고 뭐라고 했대요. 근데 자기는 단 한 번도 뭐 물건을 엎지르거나 뭐 물건을 깨거나 잘못을 했으면 실수를 했으면 그걸 옆에서 다 커버해 줬대요. 예. 그래서 한 번도 자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본 적이 없대요.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본인도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책임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사회생활 할 때 되게 힘들대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는 학교 다닐 때 자기들을 너무 이렇게 오냐오냐 이렇게 키워주신 그 교육 당국에 한해 불만을 표시하며, 예, 제발 발달장애 잘못하면 잘못했다 꾸짖어주고 본인이 한 행동도 본인 스스로 책임지게끔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날 거기 오신 박사과정 선생님들, 다 현장의 선생님들이 전 절반 정도 됐어요. 그 현장 선생님도 언제 이런 얘기 들어보겠어요. 예, 보통 자기 아이들은 그냥 학교 졸업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친구는 이미 학교에 졸업해서 한 10년 정도 사회 경험하고 다시 와가지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어요. 돈 내라고. 예, 너무 아까워서요. 그 경험을 어디 가서 들어요. 돈 받아야 되겠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아차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차 생각이 들면서 발달장애 이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변 사람의 생각을 많이 바꾸게 도움을 주고, 그렇죠? 인식을 바꿔주는 큰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 이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 스토리텔러가 되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 또 저는 심지어 발달장애인이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발달장애인이 마트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책 보고 앉아 있어요. 그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저 발달장애인이 혼자 나와서 저렇게 책을 보고 있네 라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가치를 높이는 일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게 다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수 있다고요. 이게 다 직무가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직무가 또 될 수 있냐면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권리 얘기하면서 제가 그 인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좀 제가 생략을 했는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보면 국가는 유엔 장애인 권리법 제8조의 인식 제고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국가는 대중들의 장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가 장애인 인식 제고에 대한 책무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국가가 그 일을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것을 국가가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가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니까 국가가 그 사람들한테 임금 주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옳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너무나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정부가 아직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막, 네, 뭐 엉망인데 정부한테 지금 당장 못하고 지자체한테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자체한테는 지자체 역할이에요. 장애에 대한 인식 제고는. 그걸 그 당사자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당사자가 하면 그에 맞춰서 임금을 국가가 지급해 주라 이거예요. 예. 그걸로 일자리 만들면 되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잘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리중심 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도 아마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뭐 욕구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욕구가 서로 맞물려 들면서 확장된 게 좀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게 확장이 된 게 좀 있거든요. 일자리 사업은 그냥 다른 발달장애 사업보다도 훨씬 더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먹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기발하게 해석해서 적용하면요, 충분히 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